멜버른이라는 도시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했었고, 멜버른이라는 도시는 한국 분들한테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 호주에서는 시드니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제일 큰 도시고요. 제가 체류했던 기간은 총 2015년부터 17년까지 총 2년 정도가 됐는데, 이때 저는 1년을 먼저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체류를 했고 나머지 1년은 학생 비자로 전환을 해서 체류를 했습니다. 제가 주로 거주했던 형태는 이제 한 집에 여러 사람이 각 방마다 세를 들어서 모여 사는 쉐어하우스 형태에서 거주를 제일 오래 했고요. 가서 제가 어학연수를 위해서 어학원에서 따로 연수를 받은 적은 없었고, 제가 일을 했던 곳은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이 아마 워킹홀리데이를 이미 비자까지 발급을 받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워킹홀리데이가 뭐지? 궁금한 마음에 조금 오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해서 제가 어떻게 호주라는 나라의 워킹홀리데이를 가게 됐고, 그리고 왜 그 중에서 멜버른이라는 도시를 선택했는지 과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 과정에서 고려했던 요인을 딱 6개만 조금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먼저 고려를 했던 거는 자유로운 비자 발급이 가능했는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맨 처음에는 아무래도 한국 영어 교육 과정에서는 북미식 영어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가장 영어가 듣기에 익숙한 북미식 영어를 사용하는 캐나다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날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캐나다가 지금은 추첨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청을 한다고 전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신청을 해놓고 당첨이 되면은 그때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을 수가 있는 형식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대학생의 입장이다 보니까 워킹홀리데이를 떠나려면 반드시 학교 휴학 신청을 먼저 해놓고 휴학이 된 후에 이제 떠날 수가 있는데, 제가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고 이게 당첨이 안 된다고 흐트러져 버리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유로운 비자 발급이 가능한 호주로 조금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인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실 때 그냥 아무 때나 이민성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이제 비용만 지불을 하시면 바로 신청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시급이었는데요. 호주가 시급으로 제일 유명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시급이 높은 나라인데, 저는 조금 초기 자본을 많이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장 도착하자마자 아르바이트만으로 생활비와 집세를 벌어서 생활이 가능한가도 제가 고려를 했던 요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이긴 하지만 저는 영어 실력을 늘리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기 때문에 영어 사용 국가를 선택해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고려했던 부분은 아마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떠나실 때 조금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저는 기후를 또 살펴봤습니다. 호주 안에서도 한국만큼 조금 여름이 덥지 않은 곳인가, 이거를 제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실 호주 하면은 저희가 먼저 생각나는 이미지가 딱 바다에서 서핑하고 뭔가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이런 부분들이 먼저 생각나지 않나요? 저는 그랬어요. 근데 제가 워낙 여름을 싫어해가지고 호주에서도 조금 여름이 길지 않은 도시가 있을까? 이 부분을 또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직접 찾아보시면 알게 되실 텐데, 호주가 남한 면적의 약 70배가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한 나라이기는 하지만 거의 대륙과 같은 크기거든요. 그래서 같은 나라에 있는 도시들인데도 도시별로 거의 다른 나라라고 할 정도로 기후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멜버른 같은 경우는 한겨울에는 사실 조금 패딩이 필수예요. 그래서 호주라고 하면은 겨울이 되게 안 추울 것 같은데, 멜버른은 호주 중에서도 되게 추운 편에 속해서 조금 되게 춥고 한 최저 기온이 4도? 제일 추울 때는 0도까지도 내려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패딩도 입고 목도리도 하고 털모자도 쓰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같은 호주에 있는 케언즈나 다른 도시로 가면은 겨울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1년 내내 30도를 넘는 도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를 조금 선택을 도시 선정을 하실 때 그 기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고려를 했던 거는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는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전면허가 없어요. 운전면허가 없고 항상 대중교통만을 사용을 해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는지 여부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한국에서만 사신 분들은 대중교통 당연히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호주 가셔서 만약에 농장이나 공장이 조금 몰려있는 지방 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대중교통이 그냥 존재하지 않는 곳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이게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은 이제 약간 대중교통 유무랑도 인맥이 상통하는데요. 도시 지역으로 저는 좀 도시 지역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이 발달한 곳이 조금 도시 지역밖에 없어서 저는 좀 제가 자유롭게 어디든지 돌아다닐 수 있는 도시 지역으로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이 요인들을 모두 고려를 했을 때 저한테 딱 맞는 도시가 멜버른이라고 생각을 해서 멜버른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정착 과정 중에서도 집 구하기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제가 영어 사용을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가기 전부터 영어를 내가 일상생활에서 사용을 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커서 워킹홀리데이를 결심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호주에 가시게 되면은 한국인들만 사는 한인 쉐어하우스들이 따로 있어요. 왜냐면 사실 집은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되고 내가 가장 편하게 쉴 수 있고 가장 뭔가 보호를 받고 그런 곳이어야 되는데, 이게 집에서까지 만약에 외국인들하고 같이 살게 되면은 내가 집에서 가장 편하게 쉴 때조차 사실은 불편하고 무슨 말 한마디를 하려고 해도 무조건 영어로 해야 되니까 그런 점들이 되게 힘들어서 일부러 한국인들만 사는 집을 찾아서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호주 지역마다 한국인들이 모여있는 한국인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집을 구하게 되시면은 한국인만 사는 한국인 전용 집들에서 사실 수가 있고, 저는 처음부터 전혀 한국인들이 사는 집이 아니라 무조건 외국인들이 다 같이 모여 살아서 일상생활에서 내가 무조건 영어를 써야만 하는 그런 환경을 조금 만들고자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외국분들이 모여 사는 집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을 구한 과정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처음에는 이제 도착을 하시게 되면 당장 살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서 한 2주일 정도 묵을 수 있는 보통 호스텔, 호주에서는 이제 백패커스라고 하는데 그런 싼 시설에 먼저 예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막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만 예약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사실 집을 구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게 호주에 아마 가시게 되면은 이게 직접 본인이 집을 이렇게 빌리는 형태보다는 집 전체에서 방 한 군데에 세를 들어 사는 경우가 제일 흔해요. 사실 본인이 직접 집을 구해가지고 집 주인과 직접 계약을 맺어서 내 이름으로 집을 렌트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겠지만, 사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자체가 되게 짧은 비자잖아요. 1년밖에 안 되는 비자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선뜻 이렇게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한테 집을 내어주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이렇게 가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 아파트 방 3개짜리 아파트다. 그러면 그 중에서 방 하나에 세를 들어서 살게 되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되게 간략하게 그냥 계약서만 쓰고 그냥 당일날 바로 이 방에 이사 들어오라고 하면은 그냥 그날 방에 바로 이사를 들어갈 수 있는 형태도 되게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일주일을 예약을 했어요. 처음 가서 호스텔에 딱 일주일만 예약을 해놓고 일주일 안에 집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직접 가서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인스펙션이라고 하죠. 호주에서는 인스펙션이라고 부르는데 집주인과 약속을 맺어서 실제로 집에 가서 내가 살 수 있는 곳인가도 보고,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도 내가 살 수 있는 사람들인가. 실제로 조금 이런 인스펙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에서는 직접 다 기다리고 있어요. 집에 사시는 분들이 다 기다리고 어떤 사람인지 만나봐야 되니까, 이사 들어올 사람이. 그래서 약속을 잡아서 그날 다 만나가지고 막 대화해보고 괜찮은 애다. 서로 괜찮다고 생각하면은 그날 이사를 들어가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만에 집을 바로 구해가지고
이사를 들어갔어요. 제가 이렇게 살았었는데 저는 그래서 처음에 살았던 집이 맨 처음에 구해가지고 이사를 들어갔던 집이 이제 호주 회사원이신 분이 사는 집에 호주 분이 한 분 계시고 저랑 어떤 일본 여자분이랑 방을 같이 쓰는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이제 일주일 만에 집을 찾아서 바로 이사를 들어갔는데 그 분이 알고 보니까 조금 약간 막 와이파이 같은 거를, 그러니까 와이파이가 사람의 정신을 뭐 교란한다 무슨 그래가지고 집에 와이파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물어봤더니 와이파이 비밀번호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사실 자기 집에 와이파이가 없는데 내 생각에 와이파이가 약간 사람들의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 와이파이가 없다 이런 말을 듣고 너무 무서워서 바로 다른 집을 찾아가지고 이사를 했었습니다. 그 뒤로도 여기저기 일하는 장소가 바뀔 때마다 조금 이사를 많이 다녔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학연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요. 이렇게 따로 슬라이드를 넣어봤는데 호주 워킹홀리데이는 합법적으로 이제 어학연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워홀 비자 소지자 같은 경우는 한 어학원에서 총 17주까지 수강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전체 이제 워홀 기간 중에서 딱 17주만 되는 거는 아니고 한 어학원당 17주이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어학원을 옮기겠다 하면은 이 어학원에서 17주, 저기서 17주 이런 식으로 수강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주당 돈 가격이 도시마다도 엄청 다르고 학원마다 되게 다른데요. 당연히 시드니나 멜버른 같은 대도시로 갈수록 물가가 비싸지니까 학원비가 더 비싸지겠죠. 그래서 주당 보통 굉장히 싼 곳은 한 200불에서 300불 이상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학원마다 이제 한국인 비율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국인 비율이 되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시청하시기 전에 확인이 필요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어학원을 직접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워홀 초기에 정착을 하는 과정에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어학원에 되게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장점과 단점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장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처음에 이제 도착을 하면은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워킹홀리데이 하려고 정말 아무도 모르는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는 곳에 딱 가가지고 친구를 사귄다는 게 사실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요. 저도 처음에 딱 같은 집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고 나서 그 사람들의 친구의 친구 막 이런 식으로 친구를 사귀고 그렇지 않으면 친구를 만드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딱 정착 초기에 어학원에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그 어학원에서 친구들을 일부러 만들어줄 수 있게 매주 수요일은 3개 음식 각자 집에서 음식 준비해 와서 먹는 날 이런 식으로 조금 친구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액티비티들을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 주변을 보니까 어학원을 통해서 되게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을 쉽게 만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는 점에서 초기 정착에도 되게 도움이 되고 아무래도 그런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면은 또 계속 영어를 쓰게 되고 학원에서도 직접적으로 특히 호주 현지 영어를 직접 배우다 보니까 짧은 기간에 언어 습득이 되는 데는 확실히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학원에 가시게 되면 자기 레벨에 맞춰서 반 편성을 해주거든요. 본인이 영어를 아무리 못해서 나 영어 되게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금 신경 쓰이고 말도 잘 못하고 이런 분이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 반에 들어가 보면 다 자기랑 똑같은 레벨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조금 제 주변을 보니까 영어를 할 때 그나마 그래도 좀 자신감이 생기시더라고요. 왜냐면 나 빼고 다 못하니까, 나랑 같이 다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말을 아무리 이상하게 해도 내 옆에 있는 애도 말을 똑같이 이상하게 하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영어를 직접 하는 게 좀 자신감이 생겼다.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제 친구 중에는. 그 다음에 단점은 아무래도 영어 수업이 영어로만 진행된다는 점이겠죠. 한국의 영어 학원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호주 분들이 호주 영어를 가르쳐주는 거니까 영어 수업이 영어로 진행된다는 점이 저는 조금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한국보다 이제 비싼 비용 그 다음에 한국인 비율이 오히려 너무 높아버리면
거의 한국 친구만 사귀어가지고 한국에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일과 만약에 이제 일을 직접 구하셨는데 일과 어학원을 병행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스케줄 문제가 조금 생길 수도 있고, 네. 그렇다는 거를 좀 단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학원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하셔가지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제가 조금 안전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새 되게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혹시 호주 워홀 갔던 20대 여자분이 친구 이름으로 친구 택배 대신 받았다가 지금 감옥에 가셨던 사건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계시죠. 그래서 최근에 되게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게 평소에 알고 있던 진짜 친구인데 친구가 나 한국에서 택배가 오는데 너네 집으로 대신 받아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택배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안에 마약 원료랑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가지고 그 분이 대신 죄를 뒤집어 써서 감옥에 실제로 가셨어요. 감옥에 갔는데 되게 최근에 그나마 재판에서 이제 무죄가 입증이 돼가지고 풀려나시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하는 비용이며 실제로 그 과정에서 감옥까지 갔으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놓기도 했는데 절대로 호주 가셔서 아무리 평소에 진짜 가까운 친구라도 우편물은 절대 대신 받지를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보이는 게 온라인에서 저 호주 달러가 너무 많은데 저 일주일 뒤에 한국에 돌아가서 그러는데 네이버 환율에 뭐 20원씩 더 쳐드릴 테니까 저랑 호주 달러 직거래 하실 분 구합니다. 이런 게 호주 막 페이스북 이런 그룹 가면은 진짜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글들이 뭐 호주 달러랑 원화 직거래 합니다. 뭐 이렇게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이것 또한 사기를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도 아마 직접 그룹 가보면은 당장 글 몇 개만 이렇게 내려봐도 저 원화 거래하다가 사기 당했는데 사람 사진 올리면서 이 사람 찾아주시는 분께 살해합니다. 이런 글들이 정말 심심치 않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무리 막 직거래로 돈 조금 더 쳐드릴 테니까 거래하자 이렇게 글이 올라와도 저는 제발 직거래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은행에서 거래를 하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저녁 늦은 시간에 혼자 돌아다니지 말자 이렇게 써놨는데 호주가 직접 가시면은 한국이랑 되게 다른 게 뭐냐면 그 가게들이 한 4, 5시면 문을 닫아요. 특히 카페 같은 것들은 되게 빠르면 막 2시, 1시 반부터 문을 닫고 4시면은 진짜 문 닫아서 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물론 시드니나 멜버른에 이렇게 도심 쪽으로 가게 되면 한국의 명동 같은 곳 있잖아요. 그런 데는 가면 당연히 밤에도 사람이 많겠지만 딱 거기를 5분만 벗어나도 사람이 진짜 한 명도 없거든요. 그래서 범죄가 되게 쉽게 범죄의 표적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 한국 분들은 아무리 남성분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가면은 약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결국 이방인일 뿐이고 되게 약자일 뿐이라서 늦은 시간 진짜 한 8시만 돼도 주거지역 가시면은 진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거리에. 진짜 무섭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글도 봤냐면 막 브리즈번에서 한 저녁 9시에 공원에서 친구랑 혼자 통화하다가 이제 청소년 무리가 한 3명 정도가 와서 되게 무차별 폭행을 해가지고 핸드폰을 뺏기고 이랬다 뭐 이런 글도 저는 최근에 읽었어가지고 늦은 시간에 아무리 한 8시, 9시 이 정도면은 한국에서는 별로 안 늦은 시간일 수도 있는데 이런 시간대 조금 혼자 돌아다니시는 거 주의했으면 좋겠고 또 야외 액티비티 생각하시고 호주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해요. 막 서핑 배우고 스노클링하고 이런 거 하고 싶어서 호주 워홀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호주는 한국보다 사실 자연 생물들을 되게 보호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게 지정한 구역 바깥으로 나가시면은 동물들을 되게 쉽게 만나실 수가 있어요. 뭐 해파리 출몰 구역이라든지 악어 출몰 지역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술 먹고 악어 나오는 호수에 진짜 들어갔다가 악어 물려가지고 뉴스 타고 그런 게 진짜 뉴스에 진짜 나와요. 계속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액티비티 하실 때는 꼭 지정된 구역에서만 하시고 거기를 벗어나면은 동물 친구들을 만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거는 뭐 생각보다 간단한 거 이게 잘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차선이 반대예요. 호주 가시면은 한국이랑 운전석이 반대라서 차선 방향도 반대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처럼 습관적으로 길을 건너실 때 이게 차가 오는 방향을 이쪽으로 보고 가면은 차에 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길을 건널 때 딱 한국 방향만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차가 오는 거는 모르고 딱 여기 보고 차 없으니까 가다가 차에 치일 뻔한 적이 저도 많았어가지고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질문해도 돼요? 네. 그러면 그 라이센스를 여기서 따고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가서 하는 게 나을까요? 아마 거기 가셔서 직접 따시게 되면은 그게 호주 지금 나이에 따라서 이게 러너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호주 운전면허 체계가 한국이랑 되게 달라가지고 네,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 따고 거기 공증을 받아서 가시는 게 제일 편하실 거예요. 운전을 아예 안 해봤는데 네. 처음부터 거기 가서 운전하면 운전수 헷갈릴 게 없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호주에 가서 근데 따시려면은 본인 나이에 이게 만 21세 이하 만약에 만 21세 이하가 되시면은 러너라고 해서 그 배우는 운전면허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운전면허 소지한 사람하고 옆에 동승을 해서 몇백 시간 이상 운전 연수를 받은 다음에 그때부터 혼자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21세 이상이시면 그 단계를 건너뛰고 임시 면허를 받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에서 면허를 딴 다음에 그걸 국제 면허로 공증을 받아서 가시면은 거기 가면은 정식 면허랑 똑같은 취급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이 면허 따기 훨씬 쉬우니까 한국에서 따서 공증만 받아서 가시는 게 제일 편하실 텐데 이게 주마다 운전면허법이 달라가지고 어떤 주에서는 만 24세 이상이어야지 이게 국제 면허를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주마다 다르니까 개인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일자리 몇 개만 얘기를 드리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을 구했던 이야기 조금 드릴 텐데 제가 처음에 이제 검트리라는 사이트가 아까 나왔던 사이트이기도 한데 여기를 가시면은 이제 알바천국처럼 각종 공고가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한국인 사장님 밑에서 일을 하지 않고 나는 좀 현지 사장님 밑에서 일을 하고 싶다. 사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검트리로 처음에는 되게 지원을 많이 했었는데 되게 답장이 안 오더라고요. 이력서를 거의 한 50개를 넣어도 답장이 안 와가지고 제가 썼던 방법은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는 한국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국 경력으로 한국 일자리를 구했어요. 한국인 사장이 하는 일자리를 구해가지고 거기서 딱 2달만 채우고 나온 다음에 그 경력을 이제 제 이력서에 한 줄을 추가했죠. 그러면 아무리 한인 식당에서 한국인 식당에서 일을 한 거더라도 호주에 있는 식당에서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호주 경력이 딱 이력서에 한 줄이 추가가 되니까 확실히 답장이 오는 확률이 엄청 높아지더라고요. 딱 그 한 줄만 추가됐을 뿐인데 그래서 이거는 제 팁이니까 뭐 꼭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건 아닌데 저는 처음에 일을 되게 빨리 구해야 됐는데 일이 너무 안 구해지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구했던 일자리가 맨 처음에는 여기 라멘 가게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한국인 사장님이 계시는 가게인데 사실 한인잡, 막 오지잡 이런 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일을 했던 곳은 비록 한국인 사장님이 계신 곳이긴 했지만 직원이 일본인이랑 한국인이랑 좀 반반 섞여 있다 보니까 직원끼리는 영어로 말을 해야 됐어요. 그 다음에 고객이 또 제일 중요한 게 고객이 90% 이상 현지 호주 분들이었어서 실제로 고객을 응대할 때는 한인잡 그런 한국인 사장님하고 일을 하기는 했지만 영어를 사용할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서 저는 조금 만족을 했던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2달 정도 일을 해서 경력을 추가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현지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검트리라는 사이트 통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면접을 본 다음에 일을 하게 됐는데 워킹홀리데이 가면 이런 데서도 일을 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만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날의 매출에 대해서 글을 씁니다. 글을 써가지고 본사에다가 팩스로 보내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고 이런 케이크를 만들기도 했고
여기는 제가 같은 집에 살던 프랑스인 친구가 같이 일하러 가자고 그래서 저한테 일자리를 좀 알선해줘가지고 갔던 곳인데 이렇게 여기도 스태프끼리 영어로 의사소통을 해야 됐고 조금 가족 단위로 오는 레스토랑이어서 되게 높은 서비스를 해야 됐던 일자리였고 그 다음에는 뭐 이탈리안 레스토랑인데 직원이 대부분 호주인이랑 영국인이기도 했고 좀 고객이랑 잦은 의사소통이 되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말은 여기 딱 가니까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릇 늦게 치우고 일은 못해도 되니까 손님하고 말만 하라고. 근데 그게 아마 대부분의 호주 레스토랑 가면은 거의 직원 교육을 좀 그런 식으로 시키세요. 일은 느리게 해도 되는데 고객하고 친해지고 말만 많이 하라고. 그래서 만약에 가셔서 일자리 좀 구할 때는 진짜 자기가 너무 적극적이고 거의 미친 사람처럼 자기가 외향적이라는 거를 진짜 최대한 어필을 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서 외향적인 사람도 호주 가면은 오히려 내성적인 편처럼 취급을 받고 이런 경우도 많이 봤어가지고 면접 보실 때는 진짜 막 묻지도 않은 TMI 계속 뿌리고 말을 최대한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자기가 나는 정말 외향적인 사람이다 이런 거를 많이 어필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네, 또 이런 한국 식당에서 저녁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어느 정도 호주에서 일한 경력이 쌓이니까 이제 저 혼자서만 가게를 운영하는 일자리에도 제가 뽑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침부터 문 닫을 때까지 혼자서만 일을 하는 곳이었는데 이제 저 말고도 뭐 이런 분들이 계셨고 전화 문의가 되게 많았어가지고 전화로도 좀 고객한테 대응을 좀 많이 했었어야 되는 일자리였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여기저기 일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학 내에 있는 푸드코트 식당에서도 일을 했었는데 학교 안에 있는 푸드코트다 보니까 여기는 손님하고 말할 일이 없어요. 진짜 아마 그냥 대학교 가서 딱 점심시간에 진짜 시간 없잖아요. 사람들이 진짜 뛰어와서 주문만 하고 그냥 가요. 그래서 여기는 진짜 영어를 쓸 필요가 없었고 요구 사항도 진짜 없어가지고 일은 바쁜데 좀 편했던 그런 일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서 호주 가서 그냥 저런 데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 시간이 조금 촉박해가지고 지금 발표한 내용 외에도 질문 있으시면 지금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네. 학생 비자로 전환하시는 거예요? 호주는 사실 세컨